1638년 프랑스 북부의 생제르맹 앙레에서 프랑스의 국왕 루이 13세와 왕비 안토트리슈 사이에 금쪽 같은 첫 자녀이자 장남인 루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결혼 이후 무려 23년 만에 태어난 첫 아이이자 후사를 이을 왕자인 루이의 탄생은 국가의 축복으로 여겨졌고 신의 선물이라는 칭호까지 받았는데요. 아들의 탄생 당시 이미 37살로 당시로서 적지 않은 나이였던 루이 13세는 아들을 매우 엄하게 가르쳤고 당시의 미신적인 이유 때문인지 루이는 2년 늦게 태어난 동생 필리프와 함께 여자아이 옷을 입고 생활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루이가 5살이 되던 해인 1643년 당시 세상 리슐리와 함께 프랑스의 운명이 걸린 30년 전쟁이라는 거대한 국지전쟁을 치르고 있던 루이 13세는 매정하게도 뒤늦게 태어난 아들의 성장을 기다려주지 않은 채 그의 영원한 파트너인 리슐리에가 죽자 그 역시 곧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불과 5살의 어린 왕세자 루이가 그의 뒤를 이어 프랑스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제3대 왕이자 무려 72년간 프랑스를 통치하며 유럽 역사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루이 14세였습니다. 그러나 루이가 아직 한참 어린 나이였기에 예전 아버지 루이 13세의 섭정을 맡은 할머니 마리드 메디시스처럼 데뷔가 된 어머니 안토트리슈가 섭정을 맡게 되었는데요. 사실 루이 13세는 합스부르크 출신의 안을 평생 멀리했고 임종 당시 그녀가 모국 스페인의 이익을 위한 통치를 할 것을 염려하여 그녀가 섭정을 하지 못하도록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파리 고등법원은 왕의 유언의 타당성을 부정 및 파기했고 간신히 섭정을 맡은 안은 다행히도 죽은 남편의 우려를 불식시켰으니 자신의 통치 경험이 일천하고 정치력이 부족함을 잘 알았던 그녀는 앞서 리슐리의 사망 후 그의 재상직을 이어받은 쥘 마자랭을 신임하여 그에게 실질적인 통치를 맡기게 됩니다. 본래 이탈리아인이었던 쥘 마자랭은 외교적 능력을 인정받고 교황의 특사로 프랑스에 파견되었다가 그와 협상을 벌이던 리슐리의 호감을 사면서 교황 대사직을 거쳐 아예 프랑스로 귀화하여 리슐리의 신복이 되었고 그의 후임 추기경이 된 것은 물론 그의 사망 후 재상직까지 물려받게 된 것인데요. 아니꼽게도 외국인 출신으로 프랑스 최고 권력을 손에 쥔 데다 데뷔 도트리슈와의 연문설까지 있었던 마자랭이기에 훗날 알렉상드르 듀마가 쓴 삼총사의 후속작 20년 후에서 그는 리슐리에를 넘어서는 악당으로 묘사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보다 스승 리슐리에의 뛰어난 정책 노선을 그대로 이어간 마자랭은 프랑스 최초의 공공도서관인 마자랭 도서관을 창설하는 등 프랑스의 문예부흥에 앞장섰던 한편 어린 왕을 곁에 둔 채 그가 죽는 1661년까지 20여 년간 프랑스를 통치하며 리슐리에가 기초하여 루이 14세 때 완성되는 프랑스 절대왕정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자랭은 국정을 총괄한 동시에 어린왕 루이 14세의 정치 수업을 지도하기도 했는데 루이가 비범하지 않음을 알아본 그는 이후 루이가 15살이 되던 때부터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게끔 하는 등 그가 자신의 뒤를 이어 안정적으로 통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베풀었는데요. 그러나 루이가 10살이 되던 1648년 아직 어린 국왕은 그의 정서를 파괴시키고 그를 두려움에 떨게 할 거대한 재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상 마자랭은 국정을 맡자마자 우선적으로 전임 지도부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30년 전쟁을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이 와중에 30년 전쟁의 혼란을 틈타 이전 치세 때부터 추진되어 온 왕권 강화와 신권 약화의 흐름 속에서 외국인 왕비와 재상의 통치까지 겹치며 쌓여온 귀족들의 불만은 마침내 터지기 일보 직전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의 귀족들은 크게 혈통에 따른 전통 귀족과 관직을 통해 등장한 신흥 귀족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이 신흥 귀족에 속한 판사, 즉 법보 귀족들로 구성된 파리 고등법원은 왕의 조치가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설사 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자랭은 계속되는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파리의 유력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접수했으나 오랜 불만 속에 이를 견제하려 한 파리 고등법원은 법안의 접수를 거부하면서 왕권의 정면으로 맞서게 되는데요. 이에 화가 난 마자랭이 이것을 주도한 판사 2명을 체포하자 역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머지 법보 귀족들이 민중을 선동하여 대대적 봉기를 일으켰으니 이것이 바로 향후 5년간 2차례에 걸쳐 벌어지게 되는 프랑스 최후의 귀족 반란 프롱드의 난이었습니다. 수도인 파리에서 귀족과 민중이 결합한 큰 봉기가 일어났고 여기에 30년 전쟁에서 활약한 명장 튀렌까지 가담하면서 왕실의 운명은 풍전등화에 처했는데요. 결국 마자랭은 루이 14세를 비롯한 왕실 구성원들과 함께 파리를 긴급히 탈출하게 됩니다.
외국인 재상과 외국인 왕비에다 한참 어린 왕의 체제의 빈약함은 반란의 범위와 대담성을 더욱 확장시켰고, 프랑스 전역에는 이 섭정 정부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왕비와 마자랭의 불륜 관계를 폭로하는 팜플렛이 나도는 속에 피난 중에 왕실을 가는 반란군 및 진압군 모두로부터 수차례 무시 유린당하는 치욕을 맛보았는데요. 이처럼 귀족들의 반란으로부터 발생한 가진 시련들은 어린 왕 루이 14세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으니, 이것은 훗날 그가 펼치게 될 무소불위의 절대왕정 체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30년 전쟁의 또 다른 명장이자 유력자인 콩대공 루이 2세가 튜렌과 달리 프롱드파가 아닌 왕당파를 지원하면서 전세는 점차 왕실에게 유리해져 갔는데요. 급기야 콩대의 군대가 파리를 포위한 중에 튜렌은 네덜란드로 도주했고, 이 와중에도 여전히 재상으로서의 존재감을 뽐낸 마자랭은 유럽 국가들과 30년 전쟁을 종결짓는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나아가 반란군과의 협상에도 임한 그는 반란에 대한 사면과 파리 고등법원의 권한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니, 반란이 일어난 지 약 반년 만에 루이 14세를 비롯한 왕실 일가와 마자랭은 파리로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루이 13세와 안 도트리슈의 아들로 태어나 5살의 어린 나이로 프랑스의 왕위에 올라 왕을 무시한 귀족들의 반란 속에 일찍이 죽음의 위기를 겪은 루이 14세. 한편 반란군을 무찌르고 왕을 구해내며 충신의 반열에 오른 콩대였으나 야심가였던 그는 점차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콩대 덕분에 첫 시련을 이겨낸 루이 14세였으나 이번에는 그로 인해 시작될 두 번째 시련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니, 탄생부터 바람잘 날이 없는 이 어린 왕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72년의 통치 속에 절대왕정을 이룩하며 프랑스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태양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